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2자녀를 출산하면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때는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죠.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 혜택 플러스 원금 50%를 깎아주고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오늘 저출생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육아휴직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탓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이런 정책 대결 보기 좋죠. 앞으로도 이번 총선에서 판단의 잣대가 될 차별화된 좋은 정책이 많이 쏟아지길 기대합니다. 1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저리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수동의 지락실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 소식 알아볼 텐데요. 문경시의 친절운동, 문경시 강민경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지구가 즐거운 실천, 지역이 즐거운 실천, 김수동의 지락실. 지락실의 실장님이죠.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동입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아나운서님, 인류 최고 발명품 중에 현대인들이 없어서는 아주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 뭐 자동차, 휴대전화, 아주 너무 많아요. 수백, 수천.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과 비닐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현대 문명에 이긴 이 플라스틱의 역습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어떤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이 미세 플라스틱 아마 방송 보시면 많이들 아실 텐데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미국에서였나요? 그 생수에 또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어서. 국내는 아니죠, 이게? 미국에서 발표한 그 보도인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랬고 사실은 국내 생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예. 자,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예, 우선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냐라는 이제 정의를 보면은요. 5mm 이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100만 분의 1m 크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정도 크기를 나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1차와 2차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1차는 이제 그 사용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용품을 만드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부분 뭐 화장품 스크럽제나 치약, 수세미, 기저귀, 잉크, 물티슈, 일회용 생용품,
다들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차 미세 플라스틱이고요. 미세 플라스틱. 1차. 예. 구분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제품 중에서 이제 의도적이지 않게 인간 활동에 의해서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이게 이제 그 파도나 또는 자외선으로 잘게 부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소금이나 해산물, 맥주, 가공식품, 냉동 생산살 등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신체는 물론이고 이제 그 임신한 여성의 자궁 내 태반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나눌 때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로 만들어진 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만들어지거나 예. 저절로 이제 그 만들어진 그리고 아까 예. 그 100만 분의 1mm 이거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셨죠. 초미세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노라고 하는데 예, 나노 플라스틱 이렇게 일단은 크게 나뉘고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사용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제조한 것들, 뭐 수세미, 기저귀 등등 이런 건 이제 1차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의도적이지 않게 만들어진 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버려진 플라스틱이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확실하게 해주셨고, 자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 또 초미세 플라스틱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있나요? 그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해양 쓰레기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파도나 물결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또는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아주 잘게 부서지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나노 플라스틱은 이제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1나노 플라스틱은 100만 분의 1m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걸 이제 밀리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1밀리미터를 1000개로 나눈 것이 1나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머리카락 굵기가 83나노인데요. 그러니까 1나노 플라스틱은 머리카락 굵기의 83분의 1 크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정도가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인체까지 흡수되는 그 과정, 이것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뭐 생활용품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먹이 사슬, 그러니까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흡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인간이 주범이죠. 인간이 사용하다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잘게 부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플랑크톤이 먹인 줄 알고 먹고 또 플랑크톤이 먹은 물고기가 다시 이제 사람의 식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초미세 플라스틱은 원인이 인간이고 미세 플라스틱이 다시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플라스틱의 역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또 인간이 먹고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좀 이렇게 자연 분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거는 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분해는 되긴 하지만은 이 분해가 완전히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 플라스틱을 대부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요. 한 50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이게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을까, 성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과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500년이니까 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우리 그러면 이 인체는 또 얼마나 해로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미국 국립학회보인 PNASG에 따르면요, 세포를 보호하는 지질막과 부처가 세포의 표면적을 이제 차지를 합니다. 사실은 세포와 같이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연구에서는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어서 체내에 축적이 되거나 또는 뭐 암세포 전이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역 반응이나 세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국내에서는 연구진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암세포 전이까지 촉진하는. 자, 최근에 아까 잠시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발표한 그 생수 1리터에 플라스틱 입자 24만 개가 들어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미국에서뿐만이 아니고 국내 생수에서도 이렇게 그 맥주나 뭐 생수에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것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PNASG의 논문에서 이제 1리터 병, 페트병 생수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플라스틱 조각이 평균 24만 개가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나이신치엔이라는 연구원이 이 대부분은 이 병 자체와 다른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역삼투막 필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그 나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된 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참 마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수 저도 매일 어쨌거나 마시는데. 그 현대인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을 어떤 경로로는 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의 문제, 암세포전이 이러한 데 있다고 하니까 어떻든 이걸 줄여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참. 그러면 이거 생수보다 수돗물이 더 안전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은 수돗물이 본래는 안전하죠. 안전하고 구하기 쉽고 값싸고. 그런데 이제 그 언제서부턴가 수돗물에 대한 이제 불신이 이렇게 자꾸 생겨나서 아마 이거는 서울 수돗물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생수를 찾게 되고 생수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페트병 제조 과정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게 되고 버려진 페트병이 다시 이제 미세,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인간에게 돌아오게 되죠. 아이고, 그렇군요. 세상에 안전하게 마음 놓고 먹을 음식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나저나 우리나라 그 해양수산부에서 이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그런 뭐 R&D 사업 예산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그 올해 R&D 사업 예산 뭐 20% 30% 뭐 대폭 삭감한 거 다들 아실 텐데 이런 해양수산부 예산도 지금 뭐 대폭 삭감됐다면서요? R&D 사업이 뭐냐면은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유입 경로와 유해성을 이제 살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 이제 그 시작이 돼가지고 26년까지 5년간 한 7, 80억을 들여서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이제 2020년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측정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 사업이고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강조되던 와중이었었는데 얼마나 삭감이 됐느냐.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66%가 삭감이 됐습니다. 66%요? 지난해는 86억 5,3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28억 5,500만 원으로 확정된 거죠. 그리고 이 연구개발 사업은 사실은 미래를 위한 사업이죠. 미래를 위한 사업인데 예산이 할 수 없으면은 할 수 없게 되고 이 또한 정부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주행을 해도 이게 좀 너무 심한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86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28억 원으로.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 연구 활동이 국가의 미래를 사실은 이렇게 열어가는 것이 R&D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R&D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사실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부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걸 들어가지고 R&D 예산을 대폭 깎았다.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것은 이게 이제 결국은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발생 문제,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거를 예산을 깎겠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R&D 예산 올해 이제 뭐 20-30% 뭐 삭감해서 큰 논란이 됐는데 또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또 민생 토론회 했잖아요. 지금 몇 차 서너 차례 이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R&D 예산을 또 대폭 증액시키겠다. 또 이렇게 또 말을 해서. 글쎄요. 도저히 원래 확정 예산이 얼마 전에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그거는 결국 예산은 삭감을 해놓고 말은 확대를 시키겠다. 앞뒤가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R&D 예산 중에서도 또 이 환경 관련한 예산, 이 해양 환경 예산이 무려 3분의 2가 삭감되는. 글쎄요, 이거는 이제 때려치워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연구 기존에 하던 이거는 크게 보면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후 위기. 그러니까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뭐 결론 말씀 내려주시죠.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라 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는 가능한 덜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국가 미래를 보고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R&D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 문제 이렇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플라스틱 문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동의 지락실장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률을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라디오
8시 24분 5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문경시로 가보겠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친절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문경시 강민경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경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문경시에서 벌이고 있는 친절운동 새해에는 더욱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무한친절, 세계 1등 친절도시 문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문경시에서는 왜 이렇게 친절운동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까? 네, 문경시는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한 중부 내륙의 중심 관광지입니다. 네. 올해 중부 내륙 철도가 개통되면 철도 접근성이 향상되어 방문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립된 친절을 또 다른 관광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아나운서분도 아시겠지만 네. 실제로 속마음이 그렇지 않으나 경상도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불친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친절 운동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친절에는 끝이 없다라는 무한 친절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정 주체인 공직자,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친절 운동을 실천하고 내가 곧 문경이라는 주체의식을 키워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친절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광의 도시 문경, 이제는 친절을 관광 상품화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문경시의 친절 운동이 시작된 게 한 1년 반 전, 2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문경시에서는 22년 7월부터 친절 운동을 시작하였고 23년 1월 실천 방법인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를 기초로 한 문경시 3대 친절 운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네. 실가소 읍면동에서는 각 업무 특성에 맞춰 전 직원 친절 교육, 소양 교육, 리더십 교육, 친절 백석 발간 추진, 제2 민원실 설치,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 등의 친절 시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공무원만의 친절로는 문경의 친절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 해설사 역량 강화 친절 교육, 외식 문화 조성 컨설팅 지원, 친절 음식점 선정 등 민간의 참여를 함께 독려하며 모든 시민이 친절로 무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친절 행정에 대한 방향과 틀을 마련하고 친절을 위한 마음가짐을 중점으로 두고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행태 위주의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한층 더 친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친절 운동이 단순히 잘 웃고 인사 잘하고 이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 친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친절이란 대하는 태도가 상냥함을 뜻하는 말로 어원으로 해석하면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친절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자세로 응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 네. 두 번째, 인사와 배웅뿐만 아니라 친절한 전화 응대 또는 차 한 잔 나누기와 같은 행동. 세 번째, 청사 내 외부의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친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깨끗하고 밝은 공간 조성. 네 번째, 업무의 전문성 확보, 안내 처리 기간의 준수 등의 폭넓은 의미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친절이 결합되면 상호 간의 긍정적인 결과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무한 친절, 세계 1등 친절 도시 문경을 위해서 구체적인 또 실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친절 도시 문경을 구현하기 위해 몇 가지 친절 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정기적으로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민원인에게 인사, 배웅하기, 전화 응대를 위한 체계 등을 구축 중인데요. 민원 처리 기간을 엄수하고 법령 예산 회계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 연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동시에 만족도 및 친절 행정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과 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회, 새마을, 바르게 단체 등 관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친절 결의대회를 비롯한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외식업체, 미용업체 등과 같은 다양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친절 행정을 홍보하고 기념품, 슬로건 제작, 친절성 활용, 친절 관련 영상물 제작을 통해 친절 행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민원인들의 행정기관에 전화하면 담당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다른 곳으로 이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돌리다가 또 뭐 거기서 안 받고 통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하는 데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전화 응대와 관련한 친절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전화 응대 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특히 직접 처리가 어려운 업무의 경우 민원인이 헤매지 않게 정확한 담당 부서 안내가 필요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는 이석 시간 및 재연락 가능 시간을 안내하고 민원인 대기 상황에서 적절한 양해와 안내 멘트를 사용하며 전환 시에는 부서 안내와 함께 담당자 그리고 직통 번호까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경청하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소한 배려, 정중한 응대 태도, 친절한 안내에 정확한 행정 처리까지 더해진다면 전화 관련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반대로 전화 통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등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안내 멘트 음성 녹음 방법을 개선하는 등 민원 업무 담당자의 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앞으로도 전화 친절 향상을 위한 태도와 매뉴얼, 업무 담당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민원인 입장에서 이 친절이란 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민원이 잘 해결되는 그런 것일 텐데, 자, 이게 바로 친절한 업무 처리일 텐데요. 이런 점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네, 진정한 친절은 민원 요구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안내 처리 기간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개인별로 행정 추진의 기본이 되는 법률 관계, 예산 회계 업무 등에 대한 업무 공유의 기회를 높이며 해당 업무 직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하여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처리자와 민원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따라서 친절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필요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등 상호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꼭 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자, 무한 친절, 세계 1등 친절 도시 문경을 위해서 문경 시민들에게도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친절은 특별함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행동의 한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미소와 친절로 이미지를 개선하고 문경시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강민경 주무관님 목소리에서 아주 친절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 오늘 친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시의 친절 운동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경시 강민경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임미애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자, 모두 발언을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모두 발언이 참 좋았다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통합 메시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당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계셨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통합 메시지가 조금 더 이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발언 중에 법으로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펜으로 죽이려 했으나 안 되고 결국은 칼로 뭐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이한테 좀 화제가 됐기는 했는데요. 통합과 관련한 발언은 사실 뭐 모두 발언에서는 없었지만 인재 영입 8호 그 입당식 하는 자리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 그룹이 탈당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탈당으로 인한 아무래도 당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좀 바꾸려면 이런 탈당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총선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중간평가 선거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아쉬워하는 마음이야 크지만 그렇다고 뭐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연연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당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거나 혹은 분열하면서 탈당한 것에 대한 분노를 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혹시 그 이재명 대표 그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뭐 따로 들으신 건 있습니까? 뭐 저도 따로 들은 건 없고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만 그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참 신기할 정도로 회복이 빨라서 참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원칙과 상식의 현역 의원 3명 이렇게 탈당한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이분들 탈당한 분들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뭐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현역 의원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움직임 좀 느끼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경북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떤지 탈당 움직임들이 좀 어느 정도나 있는지요? 네, 아직 중앙에서는 경선과 관련해서 이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움직임들은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뭐 추가 탈당에 대한 움직임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과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선이 드러나면 뭐 탈당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 마감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20일까지 공천 그 서류는 마감을 하고, 1월 말에 경선 지역에 대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절 전에 이제 경선까지 마무리 짓고 후보가 최종 확정되는 걸로. 그렇군요. 설 전에는 마무리 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요? 설 전에 그럼 각 지역구마다 후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뭐 단수 후보가 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발표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불출마한 곳하고, 그다음에 탈당 선언한 곳하고 해서 다 합치면 전략공천지가 17군데인데, 이런 곳에는, 빠른 시간에 전략공천을 하든, 이 경선을 하든, 제가 볼 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하니 단수 추천으로 이곳은 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경북민주당 움직임 어떻습니까? 그 탈당 움직임. 저희도 전체 지역위원회가 13군데잖아요. 저희 위원장님 중에서 현 위원장님 중에서는 2분이 현재 탈당을 한 상황이고 상무위원 중에서도 2분이 함께 탈당을 했어요. 현역 위원장 두 곳이 어디죠? 탈당한 데가? 상주의 지역위원장이었던 김영선 위원장이 그 이낙연 신당의 발기인으로 합류를 하면서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황재선 위원장이 어저께 그 원칙과 상식 그룹이니까 미래대연합 그쪽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해서 탈당을 하셨습니다. 뭐 추가적인 탈당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 뭐라 그럴까 이분들이 탈당을 하고 나서 뭐 좀
저희 입장에서야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이분들이 다 어쨌든가 뭐 비텐트를 치든 뭐 이 연대를 하든 손을 잡아야 될 텐데 이 주도권이 사실상 이준석한테 넘어가 있는 듯한 이낙연 신당도 이 당을 창당하는 이 시기가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고 그렇죠. 원칙과 상식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지역구 후보를 준비해서 이번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오늘이 한 8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 일요일 21일이 80일 딱 남은 그 날짜인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이낙연 신당 또 원칙과 상식 그룹 신당 이쪽이 지금 살짝 뭐 현재는 뭐 기싸움과 비슷한 그런 걸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두 그룹은 합쳐지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총선 전에 합쳐지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둘이요?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이요?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은 아마 거기는 좀 여기는 총선 합치겠고. 전에 거기는 합쳐질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과 합쳐지는 건 전 총선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준석 대표가 계속 요구하는 게 이낙연 대표의 총선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낙연 전 대표 보고 지역구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예. 뭐 광주로 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종민 의원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아직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지금 상황에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일단 뭐 원칙과 상식 그룹은 이낙연 전 대표하고 합류를 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신당과 우리 민주당에서 분리해 나간 그룹이 총선 전에 이렇게 함께 텐트를 치고서 선거를 치르기에는 이러면은 이준석 신당도 정체성의 혼란을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예. 지지 그룹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이겨야 된다는 이유 하나로 뭉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지역구에서 그렇게 선거에서 성과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비례대표 의석은 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례의석 배분이야말로 두 그룹 간에 결국 그건 번호 싸움인데 좀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두 그룹이 합쳐지는 건 총선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이준석 신당과 또 민주당 탈당파와의 합치는 그 문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어제 그제부터인가요? 용해인 신당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뭐 민주당의 자매정당이니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이 가능성은 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용해인 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신당이 아니라 용해인 의원이 제안을 한 게 지금의 제도가 준연동형이잖아요.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지난번 선거와 똑같은 준연동형으로 치러지게 되면 비례연합 신당을 만들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에 그 기본소득당, 진보당, 뭐 사회 진보 정의당인가 뭐 그쪽 당하고 해서 한 6-7개의 정당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 선거 비례 선거 하에서 치루어지는 비례연합 신당을 제안을 한 거죠. 거기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해인 신당이? 뭐 민주당이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들어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이제 위성 정당에 대한 그렇죠. 그 비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례연합 신당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당을 제안을 한 비례연합 신당에서 그 주도권을 가져가고 민주당의 비례 후보는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이런 방안들이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복잡합니다, 정말. 아니, 근데 선거 80일 앞두고 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뭐
제도도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도대체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이 비례대표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민주당이 입장을 안 정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있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치도 이 양보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거의 병리평을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가는 게 있어야 우리도 한 발 물러나면서 서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도 국민의힘은 이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결국 자기네 주장으로만 딸려와라, 우리 거 받아라라는 입장이니까 이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으로 마음을 굳혔다,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네. 이건 사실입니까? 기류가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권역별 병리평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나왔고 임미위원장님도 이 시간에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뭐 새 총리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당 지도부에게 뭐 요구하면서 이게 연대의 틀을 깬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연동형으로 지금의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입장이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각 시도당을 쭉 전국 순회를 하면서 신년 인사회인가요? 가지면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인천에 갔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두 팔을 번쩍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포옹도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면서 이제 자신이 갈아치우겠다 이런 발언으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거 너무 발언 수준이 떨어지고 품격도 없고 지난번에 저희 이재명 대표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요. 혐오의 정치가 낳은 그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거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인이 그 혐오를 잔뜩 담아서 하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출마하겠다라던가 이러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좋은 발언들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리고 뭐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갖도록 하는 이런 발언들은 정치인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칼을 휘두른 미수범이나 아주 혐오 가득한 말로 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대는 이 원희룡 전 장관이나 뭐가 다른가. 말로써 사람 죽이는 거하고 칼로써 사람 죽이는 거하고 사실은 저는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나섰고 서울 마포 의뢰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있는 지역구에 여기 이제 김경률 회계사죠. 지금 현재 비대위원. 출마하겠다라면서 또 두 손 번쩍 들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거는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률? 아니 근데 그럴 때 거기 객석에서 거기 마포 의뢰 당협위원장이 김성동 의원이 그리고 그 그룹들이 막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 국민의힘에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있잖아요. 지금 뭐 세 번 떨어졌나 같은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바로 전날 공심위가 당의 공천 시스템 공개하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 올라가지고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특정하게 찍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면 지역을 지키면서 텃밭을 가꾸고 그리고 유권자들하고 호흡해온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그 상황이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본인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이게 그 자리에 맞는 적절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판단력이 대단히
그러니까요. 안 갖춰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 보면 딱 하나예요. 이분한테 정치는 민주당을 운동권 586 집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때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경률 회계사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의 그 범난 시기에 그 일명 스타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조국 흑서 작성하고 이러면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한 것도 맞지만 이분이 유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다. 민주당만 때리면 그리고 민주당의 공격수로만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하면 또 유권자들이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유권자를 대단히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발언과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김경률 회계사 보면 원래 그 쭉 거의 평생을 이제 시민단체 거기서도 뭐 많이 활동을 하면서 참여연대 하면서 진보 측 인사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갑자기 조국 사태 때 이제 보수 쪽으로 가더니만 이제 급기야는 이제 후보로까지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 되고 얼마 안 돼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가 그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또 오늘 또 저 이슈가 된 게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해야 된다. 또 이런 발언을 해서 너무 좀 이쪽 왔다 갔다 해서 갈 길을 못 잡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분은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생각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특검법도 되어야 되고 통과되어야 되고 명품백에 대한 사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직 국민의힘 그것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저게 저러다가 몇 번 공격을 받으면 이 말은 이런 데서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이러면서 점점 줄어들겠죠. 그 말하는 횟수가. 그러니까 또 내일은 또 무슨 또 발언을 하게 될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사람은 김경률 회계사다.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도 아마 시간이 좀 한 달쯤 지나면 아마 본인의 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것이 생기고 본인은 굉장히 그 옳은 소리만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권력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나가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정치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 한복판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